그래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현철이라고 합니다. 자, 2023년 영재학교 입시가 진행 중이에요. 1단계 서류가 들어가서 2단계 발표 전인데요. 올 입시보다는 내년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향후 또 영재학교를 희망하고 있는 친구들 대상으로 입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이 자료집이 사실은 마지막에 저희가 오타 수정을 좀 꼼꼼히 한다고 꼼꼼히 했는데 마지막 인쇄를 보냈을 때 이제 작년 자료랑 이렇게 좀 중복이 일어나서 조금 이제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 조금 이렇게 스킵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순서는요. 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소개, 그리고 2024년 일정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특이사항은 어떤 점이 있는지, 그리고 경쟁률, 그리고 작년 문항이죠. 올해는 7월 9일 날 2단계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아직 문항 분석을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재학교 소개, 그리고 KMO 간단히 소개 드리고요. 영재학교랑 KMO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영재학교 2단계를 위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실은 이제 영재학교가 제일 처음 생겨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영재고, 왜냐하면 중학교 마치고 가는 곳이니까 영재고라고 말씀을 많이들 해주셨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냥 영재학교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과학고등학교는 이제 그렇죠. 순서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인 과학고등학교고요. 영재학교는 조금 이제 소속은 이제 교육부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정한 수업 방식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상하, 수원, 수투 이런 걸 꼭 이렇게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업 방식의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영재학교는 중1, 2, 3 그리고 과학고등학교는 중학교 3학년 졸업장을 가진 친구들이 이제 진학을 많이 하는 편이었었는데 사실 작년에 이제 그렇죠. 뉴스에도 나오고 한 훨씬 더 어렸던 친구가 서울 영재학교에 입학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영재학교는 학년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느낌, 그렇죠. 이렇게 조금은 나뉘어지고 있고요. 이 두 학교는 대한민국 입시상에서 전기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재학교는 선발 시기가 6월에서 8월이고요. 과학고등학교는 영재학교 입시가 끝나자마자 서류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전국 단위 자사고 포함해서 이제 일반고들 모집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두 학교는 일반고 또는 자사고를 진학하는 데 있어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입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학교의 또 차이점은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조기 졸업이 실제로는 가능한데요. 아직은 너무 그 조기 졸업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기 졸업을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막 어디서 누가 조기 졸업했다더라 라는 얘기도 별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향후 조금 이제 과학기술원이나 카이스트 쪽으로는 좀 늘리려고 확대 예정에 있다라고 하고요. 대신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조기 졸업은 있지만 조기 입학은 있지만 조기 졸업은 좀 힘들고요. 과학고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진학을 하지만 조기 졸업은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조금 이제 바뀌어가는 추세예요. 예전에는 대학교 1년 먼저 가는 게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학과가 아니더라도 조기 졸업을 하려는 추세였다면요. 요즘은 2학년 마치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경우는 그냥 3학년 때 다시 수능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두 학교 모두 수시, 학생부 전형이 주를 입시를 이루고 있고요. 정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극히 좀 드문 편입니다. 2024년 영재학교 입시 일정이에요. 이제 실제로 여기 조금 보시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4일 동안 서류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4일이라는 기간보다 조금 더 여유를 줬으면 좋겠는 부분이 공지예요. 실제로 이 공지가 언제 나왔냐 그러면요. 4월 30일에서 5월 1일 정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지가 나고 서류를 준비해서 모든 것들을 마치고 마감을 해야 되는 기간이 한 3주 정도였는데 그 처음 준비를 해보시는 부모님, 학생들은 모두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추천서도 받았어야 됐고 자기소개서도 준비를 해야 됐고 이런 많은 준비들이 실제로 조금 필요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 조금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또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쪽에는 부모님, 학생들 모두 조금 바쁘게 진행이 됐다면 이때는 오히려 뭐 학생 혼자서 이렇게 문제를 준비를 하고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때가 조금 이제 학생도 부모님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기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즘은 2단계 시험일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중복 지원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한 학교만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한 다음에 이렇게 2단계 시험 보고 이제 그 학교에서 쭉 나머지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이게 3단계 전형을 캠프라고 불렀어요. 대부분 학교들이 1박 2일, 긴 학교는 2박 3일이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 대부분 학교들이 다 하루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특별하게 한과형만 이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과형은 이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이틀이 학생들을 나누어서 당일 이렇게 진행이 될지 아니면 진짜 가서 1박 2일로 진행이 될지는 아직 구체적인 부분들은 조금 공개가 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원래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1단계 서류였어요. 제가 이 서류, 이 빽빽한 글씨들을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무슨 권한이 있으면 이걸 조금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사실 제일 먼저 입시 요강이 발표한 학교가 인천이었어요. 인천의 특징은요, 교사 추천서가 한 장이었습니다. 이 친구를 이런 이유로 추천합니다라는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추천서가 한 장이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원래는 전체적으로 서류가 조금 간소화되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서울과 경기가 발표가 났는데요. 경기는 추천서가 3장이었어요. 이 3장인데 3분이 다 다른 추천서를 써주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들이 추천서가 2장이에요. 한 장은 보통 이제 수학과학적으로 이 친구가 얼마나 뛰어난지, 또 한 장은 내가 담임 교사로서 이 친구가 얼마나 성실하고 어떤 태도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추천서가 2장인데요. 경기 같은 경우는 추천서를 3장,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추천서가 2장입니다. 수학과학 선생님 또는 담임 선생님. 그렇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추천서 2장을 같은 분이 써주셔도 되고요. 학교마다 다 달라요. 너무 다르니까 지금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서류는 크게 2단계로 접수가 돼요. 하나는 인터넷 접수고요. 하나는 우편 접수입니다. 우편 접수는 보통 원본이 필요한 이제 서류들을 우편으로 접수를 하는 편이고요. 생활기록부 2 같은 것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인터넷 접수는 자기소개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작성해 주시는 추천서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서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내신이겠죠. 그래서 친구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과정,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신 성적이 괜찮으면 너무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것보다 누가 조금 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추천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추천서는 선생님이 이 친구를 이런 이유로 추천하는 거잖아요. 하물며 경기에는 어떤 요항이 있었냐 그러면요. 추천을 하는데 어느 정도 추천하는지를 거기 기재하는 안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냥 추천함, 아니면 매우 추천함, 적극 추천함. 근데 마지막으로 적극 추천함, 제일 추천을 한다면 추천하는 이유를 또 선생님이 쓰셔야 돼요. 내가 왜 이 친구를 이렇게까지 추천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추천서가 갖는 힘들이 점점 이렇게 강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초6, 중1, 물론 중2더라도 장기적으로 영재학교를 희망하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어떤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부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한테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들 하다못해 질문도 자주 하고 내 생각들을 조금 선생님한테 노출하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나중에 추천서를 부탁했을 때 그 선생님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얘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으니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구나. 근데 그렇죠. 이제 3학년이 되고 담임 선생님이어서 솔직히 보면 3월 개학이 되고 5월이니까 실제로 2달 정도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선생님한테 가서 저 추천서 좀 써주세요 했는데 선생님이 그렇죠. 추천서를 써주시겠지만 아직 노출이 좀 덜 되어 있으면 그렇죠.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우편 접수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었어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내신 성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기부투에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1학년 때 했던 뭐 세특이라든지 2학년 때 내신 성적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2학년이 조기 진학을 위해서 영재학교에 진학한 경우에는 생기부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초등학교에서 했던 활동들까지도 이렇게 서류를 많이 요구를 한 편이고요.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를 학교 측에서 그냥 공문으로 알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우편으로 보내야 될 내용은 없고, 그런데 학교 측에서 뭐 전체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2학년이었다 그러면 또 보내야 될 성적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여서 이게 조금 이게 통일 좀 되고 조금 부모님들이 진행을 하기 좀 편안하게 조금 이렇게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번 1단계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잘못 들어간 페이지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작년에는 한 페이지에 조금 정리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저도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것들을 좀 표를 나눴습니다. 작년 서울은 한 820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668명이 지원해서 서울은 지원자 수가 한 160명 정도 줄었습니다. 모집 인원은 120명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827명이 지원을 해서 620명 정도가 1단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80명 정도가 탈락을 했는데 올해는 640명보다는 조금 더 적은 인원이 1차를 통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대부분 학교들이 큰 차이는 없고요. 큰 변동이 있는 학교가 서울 그리고 한국이죠. 대전, 대구들도 이제 많이 줄었고요. 오히려 인천이랑 세종은 거의 비슷하고 광주 이쪽이 조금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응시자 수는 거의 한 5,200명, 5,300명 정도에서 크게 한 100명 남짓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고요. 경쟁률도 크게 조금 이제 전체적인 경쟁률은 이제 크게 차이가 없는 편이에요. 먼저 한과형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뒷페이지에서 저희가 이제 우선 선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8개 학교 중 유일하게 우선 선발이 없는 학교예요. 이제 우선 선발이라는 건 그 지역에서 어떤 특정 이제 학생을 선발을 하기 위한 제도인데, 한과형은 그런 제도가 없고요. 대신, 장영실 전형이라는 제도가 이제 작년부터 처음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영실 전형을 제외한 학생들이 750명 정도 이제 지원을 했다라고 하고요. 대부분 학교들이 이제 입시 서류 마감이 되면 우리 학교 원래 몇 명이 접수 신청을 해줬고, 그래서 어느 지역 이렇게 조금 발표를 하는 편인데 한과형만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대부분 요거 이제 인터넷에 내가 몇 번째로 몇 시에 접수를 했는데 요 정도 번호더라 이런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파악은 할 수밖에는 없고요. 작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대전, 대구 같은 경우는 지원자 수들이 조금 이제 줄은 반면 인천 쪽으로 조금 쏠린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단계 경쟁률이랑 합격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 5배수 정도 1단계에서는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인원의 한 5배수 정도들이 이제 1단계를 통과하게 되고, 이 1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성적이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크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우선 선발이 2022년 입학생, 그러니까 이제 2년 됐습니다. 이 2022년부터 다니고 있는 친구들부터 확대되기 시작을 했어요. 생긴 취지는 지역 간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이고요. 요 전에 보면 영재학교에서 수도권 학생들의 비율이 72%였고요. 이것도 이제 가장 최근이죠. 사실 요거보다 한 5년 정도 더 가면은 한 85% 정도 이제 수도권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을 맞추자라는 것과 더불어서 대전 영재학교인데 학교도 대전에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수도권 학생이라면 굳이 거기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반영해서 이제 2022년 67%, 2023년 66.5% 정도, 이렇게 해서 65% 정도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 880명 정도가 영재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그 중에 수도권 학생은 557명, 그 중에 경기도 학생은 215명이고요. 성남 47, 수원 27, 용인 한 24명 정도가 이렇게 영재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수도권 학생들은 점점 조금 불리해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방에 가더라도 내 자리가 있었다면 점점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120명이 정원이에요. 그런데 우선 선발 인원이 82명입니다. 서울에 25개의 구들이 있어요. 그 구에서 2명씩 뽑고요. 그리고 전국에
16개의 지역에서 각각 2명씩 뽑아서 82명이 우선 선발이에요. 그럼 정시 인원은 38명밖에 안 되겠죠. 근데 이 82명을 무조건 다 뽑냐? 그렇지는 않고요. 지원한 학생들 중 각 지역에서 가장 잘하는 2명을 뽑아요. 이 2명이 2단계 시험을 봤는데 이 2단계 시험을 통과할 정도로 잘 봤을 때 3단계 대상자가 됐을 때 우선 선발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선 선발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기도를 예를 들면요. 경기도에 31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명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양평, 여주 이런 데서 이제 지원한 학생들 중에 1등이 우선 선발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120명 정원인데 최종 2단계 전형을 한 200명 정도 뽑는데 그 200명 안에 들지 못한다면, 그렇죠. 시험은 내가 이 동네에서 1등은 했지만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되지는 않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조금 불리하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되죠. 경기는 120명 중에 우선 선발이 47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경기도가 31명인데 그마저도 다 되지 않는다면. 근데 제가 느낌을 조금 받았을 때는 이제 그런 인원들을 오히려 2단계에서 조금 채우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들을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경기도 이제 포함해서 성남, 용인, 뭐 수원, 일종 이제 고향 친구들이 이렇게 합격하는 비율들을 봤을 때, 그래도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밸런스들은 좀 맞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과형 같은 경우는 120명 정원에 이제 96명 정시 24명이 장영실 전형입니다. 근데 원래 처음으로 선발 각 단계에서 미선발 지역, 광역지자체 17개 시도에서 선정심사위원 논의를 거쳐서 선발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공개가 되어 있고요. 너무 구체적인 사실들은 아직은 조금 여기 첫 해여서 이 정도로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4명인 장영실 전형은 제가 뒷페이지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대전 이제 우선 선발 34, 대구 34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정시로 뽑을 수 있는 인원들은 와 이게 진짜 너무 적어요. 인천 같은 경우는 75명 정원에 정시가 35명이니까 근데 잠깐 앞에랑 비교를 해보면 636명이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35명을 뽑는 거니까 이게 조금 너무 이렇게 좁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또 오히려 이제 2단계 시험을 보는 친구들을 보면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친구들은 아무리 여기 틈이 좀 좁더라도 충분히 다 합격을 하는 편이고요. 특이한 점은 광주예요. 광주는 90명 정원인데 광주에서 45명 그리고 그 외에서 45명을 뽑는데요. 그 외에 45명 중에도 우선 선발이 있어서 실제로는 한 26명 정도. 그러니까 부모님들 마음에서 광주, 세종, 인천이 점점 조금은 멀어져 가고 있는 추세예요. 예전에는 너무 이렇게 KMO 같은 느낌의 이제 색이 짙지 않은 친구들은 세종, 인천 쪽을 지원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입시의 변화가 장영실 전형입니다. 장영실 전형은 작년에 처음 생겨났고요. 취지는 지필평가 없이 학생 기록물을 평가해서 1단계, 2단계 심출 구승을 통해서 이제 학생이 얼마만큼 자질이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예전에 입학사정관제랑 조금 이제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작년에는 자기소개서가 있었고요. 올해는 자기소개서도 없었습니다. 원래는 추천서가 있었고요. 특이사항이 학교마다 교장 선생님이 추천서를 2장 써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장영실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 학교에 최대 2명이에요. 그러니까 2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은 3학년이 남아있다 보니까 좀 순번에서 또 밀릴 수도 있고요. 조금 이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이사항은 작년에는 장영실 전형으로 지원할 건지 일반 전형으로 지원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었어야 됐고요. 올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장영실 전형을 지원한 학생 중에 이 친구는 그래도 2단계 시험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이 150명의 학생들은 장영실 전형을 지원했지만 2단계 전형 시험을 이렇게 볼 수 있게 지원을 해줬고요. 1단계는 원래는 줌 또는 전화로 진행이 됐습니다. 학생한테 미리 연락이 와서 이 시간에 줌 또는 전화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 학생 기록물 평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탐구활동 증빙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론은
수학, 과학 특정 분야에서 몰입하여 주도적으로 탐구를 역량한 학생들을 찾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수학을 너무 좋아해, 아니면 과학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은 내가 좋아해서 관심을 가졌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그 결과물들을 사진 또는 PDF 파일로 3건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3건에 대해서 줌 또는 전화로 사실 확인 또는 이 친구한테 진짜 본인이 작성했는지 사실 확인,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얼마만큼 몰입해서 주도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질문들로 이제 1단계 줌 전화로 면접이 이루어졌고요. 2단계는 6월 19일 날 발표가 나서 어저께 면접이 끝나고 나왔어요. 그저께 면접 들어가서 어저께 나왔고요. 2단계 면접은 역시 이제 자기가 제출한 탐구활동 증빙 자료에 관련된 질문들과, 그리고 탐구활동 증빙 자료에서 3건을 제가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3건이어도 주제가 하나였으면, 과목이 하나인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해서 수학도 쓰고 과학도 다 쓰면, 근데 여기 2단계에서 이제 문제들을 좀 풀었거든요. 근데 생명과학을 쓴 친구는 생명과학 문제를 풀었고, 물리를 내가 좋아해요 라고 한 친구는 물리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탐구활동 증빙 자료 포함해서 내가 푼 문제들을 이제 선생님, 교수님들한테 가가지고 화이트보드에 조금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설명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막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면 여기서 내한테 올 문제가 뭔지 너무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학생이 준비하는 것도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진짜 자신이 있으면 저는 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냥 진짜 하나를 깊이 있게 판 느낌을 주는 게 조금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첫째 날은 그래서 30분 정도 문제를 풀고 탐구활동 증빙 자료 포함해서 내가 푼 문제들에 대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면요. 둘째 날은 토론이 있었어요. 주제가 3개가 있었고요. 그 주제 중 한 가지를 제가 마흔하는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친구들 앞에서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해요. 돌아가면서 발표를 다 하고 한 50분 정도 그 각자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와 다른 생각, 자기와 같은 생각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사람당 자기 이제 의견 교환을 한 후의 느낌을 한 1분씩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50분간 그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에 대한 에세이 작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토론의 주제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물론 이제 영재학교, 수학과학 영재학교니까 수학과학 쪽으로 이렇게 깊이가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가진 교양, 상식이 조금은 좀 풍부하지 않았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에세이를 쓰면서 내가 얼마만큼 내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도 조금 중요했던 평가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영실 전형은 어저께 캠프가 끝났고요. 그리고 7월 3일 날 발표해요. 7월 3일 날 발표인 이유는 이 장영실 전형 24명 선발을 하는데 50명이 통과를 했고요. 물론 24명은 합격을 하겠지만 남은 26명은 다시 2단계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가영은 장기적으로는 장영실 전형을 40%까지 확대하고 싶다라고 작년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아마 그거는 작년 포함해서 올해 이제 입학한 친구들이 얼마만큼 역량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조금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변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2022년에 이제 우선 선발 제도가 생겨나면서 영재학교들이 연합으로 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광주, 세종, 인천이 연합으로 출제를 했고요. 2023년에는 대전 포함해서 5개 학교가 연합으로 출제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변한 게요. 이 이전에는 문항수가 많았어요. 한 30문항에서 35문항? 소문항을 포함하면 그 정도 됐었는데요. 소수령을 좀 확대하고 문제를 조금 더 간소화하고 2단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투자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은 2022, 2023 연합인 학교들은 전체 7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수는 7개고요. 소문항 개수를 포함하면 한 11개에서 13개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가 그냥 한 문제로 이루어진 문제들도 있고요. 아니면 세트처럼 한 2-3가지 질문들이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에
원래 이제 서류 발표가 시작되면서 전년도 2단계 전형 문제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어요. 이 이전에는 2016년 정도에 선행학습금지법이 있었죠. 그리고 형식적이지만 이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마친 이제 고등학교에 지나갈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들도 어쩔 수 없이 이 2단계 시험일 너무 선행스럽지 않은 문제들이지만 학생들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중등 심화 유형의 문제들이 조금 강세를 이루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 관련 문제 그리고 요즘 AI 그리고 컴퓨터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정보 관련 문제들이 서울, 경기 이렇게 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한과형은 그 전해에 한 좀 예전에 2010년 후반 정도에 이제 정보 관련 문제를 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조금 그런 쪽으로 가는 추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난이도 조절은 하고 싶은데 중등 범위에 머물러 있어야 돼서 오히려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문제라기보다는 이것들이 섞인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학생들이 난 물리가 좋아. 막 물리를 파고 화학이 좋아. 화학을 파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친구들보다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게 학습이 되면서 이것들이 같이 믹스될 수 있는 그렇죠. 이것들을 다양한 각도로 관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오히려 2단계 문장들을 잘 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2단계 문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1교시가 영재성 사고력 검사 60분짜리 시험이고요. 객관식 32문항입니다. 예전에는 한 40문항 정도 나왔었고요. 국어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영재학교 시험인데 60분인데 40문항이 나오면은 뭐 보자마자 답 써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문제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수능 국어 지문 같은 지문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그런 것들의 부담을 좀 줄이고자 한 문항 수는 32문항으로 줄은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2교시 100분, 3교시 100분. 특징은요. 수학, 과학이 1시간에 이루어져요. 이렇게 시험이 진행이 됐을 때 조금 이제 그렇죠. 자기 좋아하는 것만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수학이 좋아서 수학 문제 풀다가 시간 다 보내고 이러면 안 돼서 이렇게 조금 포커스에 맞춰서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특징은 정보형 세트 문항. 서울은 특히 아까 제가 과학은 과목 간에 이렇게 밸런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욕심내고 있어요. 수학, 과학도 섞고 싶고 하고요. 수학 정보는 기본적으로 좀 섞여 있겠지만 아마 전체를 이렇게 섞고 싶어 하는데 이걸 섞으면 어쩔 수 없이 난이도가 올라가고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면 이 문제는 문제로서의 변별력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의미 없는 문제가 되니까 점점 이제 그런 쪽으로 연구 중이다라는 느낌은 좀 이제 저는 받고 있습니다. 소개드릴 문제는 기하 문항이고요. 사실은 요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합동 이제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근데 정답률은 10%가 안 됐다고 그러죠.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 교과에도 나오는 합동과 닮음, 그렇죠. 경시학원 처음 가면요 대부분 이제 합동 닮음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근데 합동 닮음은 진짜 아무리 해도 계속 어려운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합동 닮음 기초적인 부분들을 얼마만큼 이렇게 잘 이제 갖고 있는지, 그리고 넓이의 합이 2인데 이 2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그런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그냥 전형적인 기하 문항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요거는 과학 문항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수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과학 선생님한테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생명과학, 물리, 화학 이렇게 융합적인 질문이고요.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대요. 근데 이게 과목이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조금 다양한 시선, 이게 이 문제가 물리 쪽에서는 어떤 시선이어야 되고 화학 쪽에서는 어떤 시선이어야 되고 생명과학에서는 어떤 시선이어야 되는지 이런 다양한 시선이 조금은 필요한 문제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것 이제 경기 2단계 분석이 여기는 조금 잘못 나왔습니다. 경기가 1교시에 수학, 과학,
같이 시험을 보게 되고요. 배점은 수학이 40점, 과학이 60점, 20문항입니다. 철저하게 중등교과예요. 그냥 어려운 문제보다는 중등교과고요. 특징은 전체 문제가 다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얼마만큼 기초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내 생각을 잘 표현을 할 수 있냐라는 문제였다면, 요즘 이제 2단계 문항을 공개하면서 조금 학교가 너무 선행이 되어 있는 문제들을 제한하다 보니까 2교시에는 수학 문제만 4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세트였습니다. 총점은 100점이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문제들은 좀 어려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1교시에서 점수를 조금 많이 확보를 하고 2교시에서는 내가 기본 이상을 맞기 위해서 조금 이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단계는 정말 이렇게 학생들이 이게 지금 내가 풀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냥 중등 교과 과정에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문제는요, 2교시 문제였고요. 이 2교시 문제는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는 작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어요. 실제로는 작도라기보다는 이제 자취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서 자취라는 과정은 크게 이렇게 파트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조금 학습하기는 힘들었을 텐데, 이 문제를 제가 매번 설명드리면서 부모님들한테 이 문제를 다 맞추고 싶은 건 학생의 욕심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이 문제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학습을, 그렇죠?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못 풀겠는데 그렇다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이해를 해서 한 문제, 1번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이 1번에서 내가 최대한 점수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이 2교시 문제들은 어느 하나 그냥 편안한 문제들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 전체를 풀 수는 없지만 좀 끈질기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조금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학습을 하고 학교들이 조금 원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좀 받는 것 같아요. 다음은 과학 문항이고요. 그냥 노골적인 물리 문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힘과 관련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겼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것들이었고요. 이제 여기 보면 그렇죠. 조금이지만 답한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설명을 할 때 필요한 게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생들이 제출한 소수령 답안을 이제 채점하다 보면 이제 언어가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또는 교과서에서 많은 책들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대부분 물리 시간의 공용어, 수학 시간의 공용어예요. 그런 공용어를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자기가 느낀 점을 예를 들면 그렇겠죠. 사포가 아크릴보다 더 까끌까끌하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지만 이런 언어들이 공용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가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공용적인 이런 표현들을 연습을 조금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뒤쪽에서 제가 표현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한과형 시험이고요. 한과형 시험은 이제 특징이 계속 180분입니다. 다른 학교들은 100분, 110분 정도였는데 한과형은 계속해서 180분을 고수하고 있고요. 세트형 문항과 4문항이에요. 예전에는 5문항이었어요. 근데 한 문항 차이라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예전에는 1번 문항이 1-1번부터 한 1-12번까지 한 12문제 정도가 있었고요. 중등 교과 기본 문항이었어요. 근데 그쵸. 이제 너무 2단계를 간소화하자라고 하고 좀 문항 수를 줄이자라고 했는데 가장 학생들이 점수를 받기 좋은 1번 문항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2, 3, 4, 5번 문항이 남아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트 문항입니다. 근데 문제를 보면서 한가영이 원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조금 이제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2차 함수예요. 사실 학생들이 2차 함수, 2차 방정식 별로 어려워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2차 함수가 영재학교 2단계 시험에 나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오히려 1차가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편이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2차를 내고 싶어 하는 거고요. 예전 같으면은 또 이런 것들, 그쵸? 가우스 나왔다고 막 뭐라고 할 텐데, 일단 그래프들은 이렇게 잘 주어졌고요. 이 그래프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다리가 놓여 있는 느낌이에요. 이제 1번 답하고 2번 답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5번이 도착 지점이에요.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답을 내기에 그치지 않고 이 답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건지 조금은 이제 그렇죠. 수학과학에 좀 몰입이 된 친구들이 뭐 내가 공식을 만들어 보고 싶어.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을 하고 싶어. 라는 친구들이 해야 될 생각들을 문제 하나에 이렇게 풀어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학생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표현들은 물론 선행 교과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중등 교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표현들이니까 이런 표현들 연습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문제들 중에 이제 한과형에서 복귀된 과학 문항은 생명과학 문항이고요. 중학교 과정에 있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문제들은 요즘에 대부분 홈페이지에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조금 더 이제 뚜렷한 사진과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다음 이제 연합 학교들이고요. 대부분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1시간에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100분이었습니다. 총 11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모든 학교 문제가 똑같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학교들이 11문제 중에 7문항들을 선별해서 학교들을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들 차이에는 편차가 있었는데 저는 뭐 몇 번 뒤쪽에서 설명드리지만 여기 11문제들 좀 불만인 것 같아요. 다른 학교들은 점수를 충분히 받아갈 수 있는 문제들 포함해가지고 쉬운 문제들이 좀 안정적으로 출제가 됐다면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작년에 커트라인이 한 30점 중반, 100점 기준으로 30점 중반이면 조금 대부분 학생들이 2단계 시험을 보고 좌절해 있을 때 그렇죠. 그래도 뭐 합격 통보를 받은 친구들은 기분은 좋았겠지만 좀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그렇죠. 인터넷은 뜨겁습니다. KMO 2단계를 보고 나면요. 많은 분들이 이래서 KMO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 어떤 분들은 이래서 KMO를 꼭 해야 돼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연합은 그냥 개인적으로 KMO 연습한 친구들한테 유리했다 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고려하는 친구들은 뭐 KMO를 진입을 해서 꼭 성공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이쪽에서 배워야 될 이제 기본적인 학습들이 충분히 문제들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소개드릴 문항은 정사면체 주사위 2개를 뭐 던졌을 때 이렇게 확률이 뭐 눈의 합이 나올 확률이 이렇게 된대요. 근데 정사면체에 눈을 조금 다르게 써도 이렇게 나오려면 뭐라고 써야 되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그냥 연립방정식처럼 열심히 이렇게 푸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이 문제는 조합 공부를 조금 많이 한 친구들이면 생성함수라는 이론을 이용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맞아요. 근데 그렇죠. 2단계 문제 생성함수 이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낸 사람한테 저는 좀 궁금해요. 어떤 의도로 냈는지 제가 오히려 궁금할 정도. 그래서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막 써보겠지만 그렇죠. 주사위가 똑같아야지만 이렇게 나오는 느낌. 근데 사실 다른 예가 한 가지가 더 있어서 이제 반대되는 예가 존재했던 문항이고요. 다음은 물리화학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과학 문항이었습니다. 물리랑 화학을 조금 이렇게 융합해서 전체적인 연합도 너무 이렇게 선행을 포함한 문제들이 출제되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물리화학 과목 간에 이렇게 융합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재학기 2단계 문항들을 봤는데요. 2단계 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과연 올바른 학습은 뭘까? 과연 KMO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였냐? 라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문제들은 KMO 1차보다는 낮은 편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물론 아닌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조건 다 1차보다 쉬워는 아니고요. 하물며 원래는 또 KMO 1차가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쉬워졌어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KMO 1차랑 또 비교를 말씀드리면 좀 애매해질 수는 있으니까요. KMO 1차 정도의 학습을 하면 이 친구들한테 충분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1차 학습을 할 때
무조건 꼭 KMO 스타일의 문제들을 잘해야 된다기보다는 KMO는 조금 내가 배우는 수학의 범위를 넓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교과 과정에서 우리가 요만큼 배웠다면 조금 더 넓히는 거고요. 깊이는 또 다른 방향에서 파야 되겠죠. 영재학교 문제들을 풀면서. 그런데 먼저 좀 넓혀두면 뭐가 좋냐 그러면요. 시야가 좀 넓어져요. 문제를 보는 시야가. 어떤 친구는 이 문제는 그냥 이런 말인가 보다 라고 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얘기겠죠. 내가 한 3, 4개 국어를 해요. 그러면은 그렇죠. 가다가 어떤 말을 들었지만 각 나라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은 이제 내가 여유 있고 훨씬 더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들을 조금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 나가야만 핵심이니까 좀 다양한 생각들을 일단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선행학습, 그러니까 수상화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상화는 앞으로 배울 수원, 수투, 미적, 기백의 기본 언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수상화에서는 많은 표현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거든요, 학생들한테. 근이다, 지난다,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을 나중에 이제 수원, 수투, 미적에 가서 접한다, 다양하게 또 표현을 하겠죠. 그런 표현들을 조금 배우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너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수상화, 그리고 수원 파트의 일부분까지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별 출제 경향이 좀 뚜렷해졌어요. 물론 이거는 진짜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7월 19일 날 개강인데요. 개강하고 부모님들 면담을 할 때 영재학교 어디 희망하세요? 여기는 그렇죠. 무조건 정답은 경기예요. 일단은 경기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이제 1년쯤이 지나면은 학생들이 조금 이제 지원할 합격 가능한 쪽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포함을 했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하는 학교를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하면 학생들의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학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과학 올림피아드는 왜 필요하죠? 라고 제가 수도 없이 이제 질문을 하고 과학 선생님들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게 제가 이걸 쓰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KMO를 해야 되는 이유, 다양한 시선이 필요해 였는데요. 과학 올림피아드는 왜 영재학교에 이제 중등 교과만 나오는데 왜 물원, 물투, 화원, 화투를 해야 되죠? 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결론은 그 과학 선생님의 대답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다양한 시선이 필요해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선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조금 더 높은 지식을 가지고 내려다 봐야 한다. 이런 의미 정도에서의 과학 선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과학 선생님들 또한 문제 분석은 이제 철저하게 거의 중등 내용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영재학교 2단계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영재학교 3단계는 원래는 지금 이제 대부분 다 하루로 바뀌었죠. 그래서 과학 관련 실험 설계 보고서 작성들 연습을 하는 편이고요. 어떤 학교는 구술, 어떤 학교는 문제풀기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소서 관련 인성 면접인데요. 인성 면접 또한 요즘은 조금 그쵸 답하기 힘든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중심으로 자기 생각을 얼마만큼 맞고 틀리고가 없는 질문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연습들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한과형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다 하루다 보니까 아마도 지필을 보거나 구술을 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정도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KMO라는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KMO는 대한수학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시험입니다. 1차 한 번, 2차 한 번 이렇게 이제 되고요. 중학교 1학년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KJMO, 코리안 주니어 수학 올림피아드도 함께 이제 진행 중이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1차, 2차로 나뉘어 보는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보나, 다른 나라 문제들은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사교육 없고 자기가 혼자서 공부해서 나 올림피아드 한번 해봐야지 하고 온대요. 그래서 문제를 봤는데 제가 일본 문제를 봤는데 올림피아드 치고는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면
오히려 뒤쪽 문제는 와 이건 참 혼자서 공부를 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하는 정도까지 제가 좀 풀면서도 느낀 점이 많았던 문제 같아요. 시험지 한 장에 5문제 들었어요. 시험 시간은 3시간 30분이었고요. 1번 문제를 보고 좀 만만하게 생각을 했다면 5번 문제는 이게 3시간 30분 안에 나는 못 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이런 문제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좀 그렇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차는 원래 이제 4시간이었어요. 근데 원래 처음으로 2시간 30분. 그래서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문항수는 20문항 그대로였고요. 4점 4문항, 5점 12문항, 6점 4문항에서 총 100점 만점입니다. 매년 5월 말에서 6월 초에 봤었는데 원래 좀 일찍 봤어요. 5월 제가 13일인가 19일 정도에 이렇게 봤고요. 보통 이제 수상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정도로 수상이 되고요. 실제로 장려상까지가 보통 한 15% 정도 이렇게 수상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동상 이상 수상자에 대해서만 KMO 2차 응시 자격이 부여되고요. 원래는 한 440명 정도가 2차 대상자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발표난 지 며칠 되지는 않았는데요. 커트라인 보니까 금상이 한 83점에서 82점. 그렇죠. 이게 2%예요. 2%.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금상 커트라인이 이 정도의 형성이 됐다면 작년은 한 70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KMO라는 시험은 조금 섣불리 진입했다 학생들이 좀 마음의 상처도 받고 그렇죠. 초반에는 빵점도 먹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막 울면서 학원 안 간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좀 이제 그런 편이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2016년에 한번 좀 와야 되고 올해 조금 더 그렇죠. 이건 조금 그렇죠.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한수학회가 진입 장벽을 많이 낮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 KMO 1차는 중학생 이하의 학력 소지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도 볼 수 있고요.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고등학생이 볼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부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일반고랑 그리고 과학고, 영재학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봤다면 원래는 그냥 한 시험지에 같이 보고 수상만 이렇게 별도로 진행을 했다고 그래요. 중등 KMO 하시는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언제쯤 성적이 올라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진짜 천천히 오르거든요. 근데 고등부는 완전히 안 오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고등부는 응시자 수도 한 4,500명 정도 이렇게 매년 응시하고 있고요. 중등 같은 경우는 작년은 한 3,700명이었는데 올해는 한 4,200명 정도 이렇게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특이사항은 이제 대수라고 하는 해석, 중학교 이제 1학기 파트죠. 그리고 기하, 조합, 이제 정수 이렇게 나뉘는데요. 사실 여기서 정수가 별로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조금씩 중학교 1학년에 조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초등학교에 조금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정수 부분은 아마 KMO를 하면서 조금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일 처음에 이제 학원에 가면 학생들이 딱 정수는 재밌거나 어렵거나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근데 정수는 나중에 되면 크게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거지 나중에 이렇게 발목을 잡는 이제 과목은 아닌 것 같고요. 기하 조합들이 조금 논리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조금 이제 에너지를 쏟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수는 수상화랑 조금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수를 조금 하면 이제 수상화 많은 부분들이 커버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수 과목만 좀 이렇게 이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작년 4시간이었고요. 원래 2시간 30분으로 바뀌면서 공개한 내용이 중등 교과 과정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소 평이한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얼마나 평이한 문제들이 중등과 이제 연관이 되어서 발표가 될까 하고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본 첫 번째 문항이었는데 문항 먼저 잠깐만 보고 올게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냥 2차 부등식이에요. 중학교 3학년 그냥 이제 시중 문제집에 있을 법한 2차 부등식 문제가 이제 1번으로 나왔고요. 4점짜리 문항들은 기본적으로 좀 이제 문항들은 평이하지 않았나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요거는 이제 정수 문항이었고요. 그렇죠? 3개의 연속된 양의 정수들의 합. 이 표현들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요즘 학생들이 너무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머리로 다 알아요. 물어보면 3개의 연속된 양의 정수의 합이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어느 누구도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진 않아요. 그렇죠? 제가 학생들한테 바라는 건 수학 시간에는 수학적 표현을, 과학 시간에는 과학적 표현을 계속 한국말로 된 문제를 수학적 표현으로, 수학적 표현된 문제를 한국말로 이해를 해서 풀기 시작을 해야 돼요. 훨씬 더 템포가 느려져도 괜찮은데 너무 급해요. 아마 너무 이렇게 내신 포커스에 맞춰져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학생들이 문제 푸는 템포를 천천히 가져가는 게 저는 영재학교나 KMO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문항이었고요. 그 다음 요건 자주 보는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곱셈공식의 변형 같은 느낌의 문항이었는데요. 차수를 조금 달리해서 학생들이 그냥 당황할 수 있을 정도로 맞춰놓은 문항이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뭐 이렇게 생긴 놈 이렇게 바꿀 때 양변 제곱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차수가 좀 안 맞겠죠. 그래서 차수가 안 맞는 문항들을 어떻게 하면 차수가 맞출 수 있는지 모양과 관련되어 있는 대수 문항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 함수 문제지만 이렇게 생긴 문항들이 작년에도 이제 2차 함수 문항이 영재학교 문항으로 잘 어울리는 문제가 나왔다면 이 문항 또한 영재학교 문항으로 조금 어울리지 않을까? A랑 B 그리고 앞에 있는 5분의 2 각각의 숫자들이 하는 역할들, 그리고 이해들, 그래서 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표현을 해서 이해하는 게 이 문제에 가장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연습시키는 좋은 문항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KMO를 이제 막 딸꾹딸꾹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그렇죠? 눈치를 챘겠죠. 이제 그런 차이는 있었겠지만 문항의 질문들은 좀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형적인 정수 부정방정식 관련되어 있는 문항이고요. 기하 문항이 조금 너무 다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KMO는 특징이 좀 이렇게 말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기하를 할 때 학생들이 연습해야 되는 게 이 한국말을 그림으로 옮겨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들이 연습할 때 그림 있는 문제, 두 번째는 그림 없는 문제 그림 그리기. 그래서 한때는 숙제가 못 풀어도 좋아 10문제 그림 그려오기 숙제, 뭐 이렇게도 많이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건 문제 풀 준비가 끝났다는 느낌이어서 그림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정수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 약수 중 가장 큰 홀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게 문제였고요. 이건 6점짜리였습니다. 6점짜리면은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로 분류가 되어 있는 문제였을 텐데, 다소 아쉬운 점은 미국 쪽 어떤 이제 시험에서 이제 예전에 출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중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해서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 있는 숫자만 바꾼 형태의 문제여서 그래도 1년이나 공부한 KMO 문항의 6점인데 너무 이렇게 봤던 문항이 나오는 건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앞으로 가서 이제 다시 영재학교 KMO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MO 2차예요. 아까 장려상, 그러니까 10% 정도의 학생들이 KMO 2차 대상자가 되는데요. 예전에는 설명할 때 어머님들이 KMO 1차 시간에 깜짝 놀라셨어요. 시험을 4시간이나 본다고 하셨는데 2차는 3시간 2번이에요. 하루에. 일단 올해는 발표가 나지 않아서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작년에 3시간 2번을 봤고요. 여기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학생들이 쉴 때 핸드폰 하잖아요. 쉴 때. 저는 핸드폰 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좀 구분됐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보면서 게임을 하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유튜브를 보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보진 않죠.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나는 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절대 저는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 시험을 보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3시간 시험 봤으면 그날 시험 안 봐요. 쉬어야 돼요. 더 이상 머리를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조금 이렇게 힘든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2시간 정도의 식사 시간 포함 쉬는 시간을 주고요. 다시 3시간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그쵸? 보통 부모님들이 한 8시간 정도 기다리시는 편이고요. 이 3시간인데 시험 문제는 4문제입니다. 4문제고요. 시험 이제 4문제 전체 소수령이에요. 근데
채점 방식이 좀 독특해요. 감점제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7점을 주고요. 잘못할 때마다 점수를 까요. 그래서 더 깔 게 없으면 빵점 처리가 되고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좀 집요하게 서술이 돼야 돼요. 하나의 틀린 부분, 그죠? 불필요한 것도 없어야 되고요. 괜히 불필요한 거 썼다가 괜히 토시 잡혀서 감점되면 손해니까요. 그리고 특징이요.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 한두 문제를 풀더라도 감점 없이 풀어야 돼요. 저는 이제 2차 시험을 보러 가는 친구들 이제 시험 잘 보라고 고사장에 가서 기다리다가 보통 이제 1교시 마치고 나오면 저는 이제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편인데요. 1교시 마칠 때 보면 그쵸, 여기 남학생들 허세가 완전 어깨가 지금 막 거의 하늘로 승천해 있는 상태여서 나오면서 자기는 내 문제 다 푼 것 같아요. 좀 미안하지만 그런 친구 중에 저는 상 받는 친구를 잘 못 봤어요. 한두 문제를 풀더라도요. 감점 없이 정확히 풀어야 돼요. 네 문제 다 풀었는데 감점 다 당해서 4점인 경우도 허다해요. 그리고 제가 수업했던 친구 중에 진짜 집요한 친구 있어요. 그래서 몇 개 풀었어? 라고 했더니 3개 풀었대요.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몇 개 풀었어? 3개는 진짜 풀었고요. 2개 정도는 좀 손 대긴 됐는데 마무리는 못 지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3개 풀고 2문제를 조금 풀다가 이제 반 정도는 마무리가 된 상태였는데 금상 받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56점에 금상 컷이 28점이 막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게 조금 어려운 시험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4시간 한 번 볼 때는 6문제 막 축소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3시간 이해를 봤어요. 저는 사실 원래 궁금한 게요. 2016년에 K모가 너무 어려워서 난이도를 낮췄어요. 근데 문제는 2차 난이도를 안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의 갭이 너무 커졌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을 잘 봤는데 2차를 보지 말아야 할 친구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그렇죠? 2016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췄어요. 많이. 그렇죠? 원래도 또 이제 2차 준비를 해야 할 친구와 아직은 조금 다른 준비를 해야 할 친구들이 나뉘어올 텐데 2차도 난이도를 조금 조절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2차 학습은 이제 난이도 차이가 심해서 이제 그랬었는데요. 저는 2차 수업을 하면서 항상 제가 좀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내 앞에 있는 친구가 상을 받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수학적으로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한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K모 2차에서 상을 받자면요. 그냥 배수 기하만 계속 파면 상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동상 이상은 받을 수 있는 느낌.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보통 기하 문제가 그래도 조금 평이하게 출제가 되는 편이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대수 문제, 그래서 다른 문제 막 이게 조합이나 정수 문제들을 선택을 해서 풀기는 연습이나 훈련이 1차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필요하다라는 느낌들을 조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이 친구가 어떤 수학적인 이론 학습을 해서 성장을 했으면 좋겠는 부분은 오히려 정수랑 조합이에요. 기하는 1차 때부터 시작해서 이론 학습을 시작해요. 그래서 2차에서 더 해야 할 이론 학습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론 학습이 되어 있다면 정수나 조합은 1차 때는 오히려 조금 난이도가 낮아지면서 기본적인 개수색이나 이런 테크닉들이 중심이 돼서 이론 학습을 할 시간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오히려 이론 학습을 조금 더 하면서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영재학교랑은 조금 방향성이 달라서 사실은 1학년들 아니면은 좀 준비가 되어 있는 2학년들 대상으로 조금 선택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1차 분석은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K모 1차를 시작하기에 적절한 진도는 그렇죠. 제가 이제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표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항상 저한테 언제 어디까지 돼 있으면 K모 시작하면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요즘도 중3까지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중3까지 한 친구들이 진짜 헥헥대다가 엄마가 나 학원 못 다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 수업을 하면서 또 느끼다 보니 그 갭을 찾아낸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중3까지는 중3까지 잘 되어 있으면 이제 뭐 이해하는데 무리는 없단데요.
대부분 친구들이 중3까지를 하고 나면 절대적으로 계산량이 부족하고요. 두 번째가 KMO 1차가 내용은 중등 부분인데 아까 얘기했던 표현은 수상화에 집중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수학적인 표현들이 수상화 언어로 쓰여 있다 보니까 일단 학생들이 선생님이 무슨 설명을 했는데 모르는 단어들이 머릿속에 막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선생님은 계산이 이미 한 반칠판 정도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난 너무 벅차라고 느끼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상화 정도를 하면서 계산을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을 한 친구들이 이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와 다르게 중등만 했는데도 계산이 진짜 빠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상화에서 여기서 더 필요한 부분은 계산량 그리고 표현하는 언어들 이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상화를 막 엄청 잘하기보다 그냥 한 번 정도 경험을 했으면 저는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KMO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대부분 친구들이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모든 이제 갔더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제 시간표가 정수, 대수, 기하, 조합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정수 시간에는 정수 선생님이 정수 언어로, 대수 시간에는 대수 언어로, 기하 시간에는 뭐 기하적인 표현을 막 하면서 이렇게 매 시간 언어들이 바뀌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데 여기가 이제 기본 진도 교과랑 부모님들의 마인드가 조금은 이제 차이점은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학생들이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좀 익숙해지는데 필요한 시간 그리고 숙제하는 방식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숙제를 냅니다. 학생들이 집에 갔더니 못 풀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떤 부모님들은 옆에서 좀 체크해 주시다가 니는 배웠는데 왜 이걸 못 푸냐. 그게 너무 당연해요. 배웠는데 진짜 토시 하나 말만 바뀌어도 처음 보는 문제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모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숙제를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짧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문제를 읽고요. 못 풀겠어요. 그럼 덮어요. 한 이틀 있다가 문제를 또 펴서 또 읽어요. 그럼 일단 월요일과 오늘의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인가? 조금 더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 한 달 동안 10문제 중에 한 문제를 풀었다면 마지막 목표가 6달이 지났을 때 10문제를 냈는데 10문제가 목표는 아니에요. 10문제에서 한 5개 정도? 그래서 여기서는 50점 정도면 항상 선생님들이 얘는 진짜 잘한다고 칭찬을 해요. 이제 복습 테스트를 봤는데 50점이에요. 어머님들은 불만이죠. 근데 매번 학원에서 전화 와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재학교와 KMO의 연관성,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안 풀려요. 근데 자꾸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한 문제, 두 문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은 늘어나는 편이고요. 그리고 좀 지루해지죠. 끈질겨져요. 아이들이. 자, 제가 아까 전에 경기 문항 소개드리면서 물론 이 문제에서 100점을 맞기 위한 시험은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든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내가 받아야 되는 점수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를 보고 모르겠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요. 저는 그러지 말라 그래요. 어떻게든지 이해를 해서 네가 받을 수 있는 부분 점수를 받고 넘어가야지.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합격선의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포기하는 문항보다는 내가 완전하게 푼 문항이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조금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준비하는 뭐 다소 난이도가 이제 있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번 많은 생각들을 끈질기게 해주는 것들이 조금 KMO랑은 유사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쵸? 다른 파트에 가서 수업을 듣게 되면 문제 주고 빨리 왜 아직 못 풀었어? 왜 틀렸어?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다시 풀어봐. 할 수 있어. 하지만 틀린 문제도 설명을 해주지 않고요. 또다시 풀어봐. 네가 놓친 부분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조금 더 기다려주는 편이다 보니까 결론은 학생이 풀게 해주는 장점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MO와의 연관성은 끈질겨야 되고 결론은 내가 풀어내야 된다는 점, 그런 부분들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K영재학교를 대비해서 KMO 2차도 필수냐? 저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고 역량이 돼서 할 수 있으면 오케이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리를 해서 꼭 해야 되냐? 저는 그거는 노입니다. 왜냐하면요, KMO 1차가 끝나고 2차 시기가 11월이에요. 내가 2학년이고 11월이면은 이제 영재학교 실전을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죠. 저는 만약에 내가 그 위치에 놓인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KMO 2차를 막 원활하게 볼 역량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오히려 중등 심화를 좀 더 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시험의 포커스는 중등 심화에 맞춰져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오히려 경험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렇죠. KMO 2차를 볼 역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말라는 뜻은 아니니까요. 그 부분들은 조금 잘 이렇게 구별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그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의 판단이겠죠. 이 학생이 2차를 한번 해볼만 하다, 아니다. 이렇게 조금 학원과 상담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 특히 트렌드는 중등 심화, 그래서 얼마만큼 이 친구들이 중등 내용을 꼼꼼하게 이렇게 잘 학습을 해서 시험을 볼 거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학원들은 똑같아요. 이제 잘하는 학생들이 오면 어쩔 수 없이 합격률을 높여야 되니까 잘하는 학생들에 맞춰서 포커스가 돼서 이제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요. 계속. 학생들이 좀 쉬우면, 그쵸? 80점, 90점, 아까 전에는 그런 점수는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80점, 90점들이 나오면 선생님들이 또 높이고, 이러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밑에 공백이 조금 생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12월 전에 그런 공백들은 완전하게 채우고, 이제 교과를 진행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KMO도 쉬워지고, 영재학교도 중등으로 이제 점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을 때, 저희 수의학원은 그럼 어떤 게 지금의 변화와 가장 잘 맞을 거냐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끼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시험은 이제 여기 미국 경시예요. AMC10, AMC12, AIME라는 시험이고요. AMC 이제 조금 더 어린 학년에 보는 시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보통 이제 외대부고 국제반, 민사고 국제반 친구들이었어요. 보면 이제 MIT나 칼텍 이제 성적 기재 항목이 있고요. 명문 보딩스쿨 진학 시 이제 참고 자료 제출할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SAT 포함해가지고 요 성적을 따로 기재하는 란이 있어서 이제 보통 이제 국제반 친구들 이렇게 따로 팀을 모아서 이제 대치동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편이었었는데요. KMO 학원들이 이 시험을 선택을 하지 않았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이 시험은 객관식이에요. KMO는 1차가 단답형이지만 000부터 999까지 표현을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지선다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25문항인데 1번부터 15번까지 문항이 그냥 평이한 중등 심화 문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15문제는 일단 KMO 학습에 맞지 않으니 배제되어야 되고, 그리고 얘는 오히려 또 다르게 시험 범위가 한국보다 좀 넓습니다. 미적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소 평면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KMO와 적합하지 않은 문제들이 또 한 5문제 정도 빠져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25문제를 열심히 이제 분류를 하면 5문제 정도 이제 보통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편이어서 많이 배제가 되었는데요. 제가 올 KMO를 보고 나서 이 문제들을 다시 보니 이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난이도 분포가 잘 되어 있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진짜 우리나라 중등 교과를 배운 친구들이 잘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KMO 1차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좀 헉헉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까지 25문제 안에 전체 문제 문항들의 난이도가 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라는 느낌이었고요. 보통 이제 중학교까지 준비한 친구들이 AMC10, 고등학교까지 준비한 친구들이 12를 많이 보는 편이고요. 요것들이 1년에 2번 진행이 됩니다. 1년에 2번 진행이 돼서 요 시험을 잘 본 친구들이 요 다음 AIME라는 시험을 보고요. 요 AIME가 우리나라 KMO 1차랑 거의 똑같은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세요. 근데 요 AIME를 잘 본 친구들이 이제 본격적인 미국 경시에 나가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들이 응시 자격이 돼가지고 한국은 보통 이제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 시험을 보던 친구들은 이제 외대부고 뭐 국제반, 민사고 유학생들 반들이 보통 이제 준비를 하는 편이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이제 민사고 입학을 하는데도 이제 수학 구술이 있거든요. 그 구술 문제들도 그렇게 적합하다. 그리고 외대부고 학생들이 보통 이제 구술 또는 이제 면접을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내가 수학적인 지식을 조금 더 넓히는데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KMO를 진입하기 위해서 중등심화를 탄탄하게 하는 친구들. 그래서 저희는 요 수업들을 조금 이제 토요일에 진행을 하면서 폭넓게 어떤 친구는 내가 KMO를 시작하기 위한 전 단계로, 어떤 친구들은 내가 입시에 조금 사용할 이제 전 단계로 이렇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이 되었고요. 뭐 채점 기준 뭐 이런 것들 좀 보면요. AMC 8은 8학년 이하 25문항 이제 각 문항당 1점이고요. AMC 10부터 보면 이제 75분짜리 시험이고요. 각 문항당 6점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쉬워도 6점, 어려워도 6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려운 문제 한 문제 풀어서 6점 받은 거랑 쉬운 문제 한 문제 풀어서 6점 받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쉬운 문제를 얼마만큼 탄탄하고 정확하게 맞춰주냐가 요즘 입시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특기사항은 틀리면은 0점이고요. 답하지 않으면 1.5점 정도 이렇게 준다고 그래요. 보통 이제 에임이 진출하기 위한 커트라인은 한 5점에서 110점 정도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12도 조건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더 어려워서 커트라인이 한 80점 중반에서 한 99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A 단계, A, B 이렇게 두 단계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10 봤더니 너무 쉬워서 이제 12B 이렇게도 교차 응시도 가능하고요. 뭐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진행이 되는 시험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준비를 했으면 한 번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왜 미국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는 영어로 되어 있고요. 한국에서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이제 요걸 주관하는 쪽에서 문제는 번역해서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연습을 하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 중이고요.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수의학원 프로그램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학원에서는 여기 위쪽에서 1S 이렇게 되어 있는 반은 경시반이에요. 그래서 이 반은 이제 경시 이제 한 6개월, 3개월 정도 경험한 친구들이어서 언어가 조금은 진행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조금 다른 학원에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좀 해본 친구들이 이 반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이 반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선행도 고등수학 하면서 학생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는 반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고등수학이 일주일에 2번이지만 조금 시간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경시가 이틀에 고등수학이 하루 이렇게 이제 시간이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요 반은 AMC보다는 조금 더 KMO에 가까운 학습을 하게 될 반이고요. 그리고 AMC는 토요일 날 이렇게 10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수업 시간은 3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10시부터 2시까지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수업 전 30분 지난주에 대한 테스트가 있고요. 수업 후 30분 그 시험에 대한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수업은 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 2교시 둘 다 AMC 10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AMC 10을 저희가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방식은요. 일단 1번부터 10번까지는 그냥 중등 또는 중등 심화예요. 그래서 숙제로 진행을 하고 남은 15문항 중에 너무 어려운 문항 5문제를 제외한 10문제를 저희가 좀 이제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한 번 왔을 때 1년치 2세트, 40문항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조금 입시 쪽으로 해야 되는 친구들, 진도가 좀 나간 친구들은요, 토요일 날 AMC 10 들으면서 수요일 날 수원 이렇게 병행해서 들을 수 있고요. 근데 아직은 나는 준비가 덜 됐는데 중등도 좀 덜 됐는데 중등을 한번 하긴 했지만 아직 수상화가 안 들어간 친구들은 이렇게 AMC 10 중3 심화, 여기 있는 목요일날 중3 심화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진도가 나가는 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중3 심화 다음에는 수상 다음에는 수학 이렇게 돼서 나가는 반이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는 보통 이제 영재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어머님들이 시간표 보고 이렇게 놀라시는데요. 월화수목 금토일 프로그램이고요. 월요일 날 보통 학생들이 6시에 학원에 오죠. 그리고 보통 12시에 이렇게 집에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화수목 금 다니고요. 유일하게 토요일이 좀 여유 있어요. 토요일 날 10시에서 2시까지 하고요. 맞춰요. 그래서 좀 학생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토요일 날 2시 이후에 어떻게든지 영어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일요일 날 영재 생물, 영재 지학 이렇게 3시간, 3시간, 6시간 이렇게 이제 시간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대부분 학원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역시 영재학교가 나는 가야 돼 라고 목표가 뚜렷한 친구들은 이제 올해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올인되어 있는 반이라면요. 저는 이제 분당에서 수업을 오래 하면서 좀 이제 제가 느끼기에 아쉬운 부분은 잘하고 영재학교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저는 그냥 자사고나 일반고 갈래요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 욕심에 그럼 이제 조금 줄이더라도 한번 같이 병행을 해보자. 근데 전 이제 절대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이야기는 이걸 한다고 수학학원을 안 다니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영재학교를 위한 창의수학, 영재물리, 영재과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랑은 좀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을 하시면서 이제 그죠 진도에 대한 부담을 그죠 좀 빼고 하실 분들은 여기 월수 1 또는 화목 1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냥 이 프로그램을 좀 축소한 3일짜리 프로그램도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작은데 얘들이 뭐 가능성이 훨씬 더 적은 거 아니에요? 뭐 가능성은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역량이 그렇죠. 여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저희는 여기서 뭐 충분히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지만 학생들한테 시간을 주고 또 드림센터에 가서도 학생들한테 시간을 줘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런데 월수일 이렇게 하면서 막 영어학원, 수학학원 이렇게 막 하지만 그 안에서 저희 템포에 맞춰서 계속 숙제를 하니까 아이들이 비슷하게 준하게 성장을 해온 것 같아요. 이제 올 1월에 처음 이제 신청이 돼서 원래 이제 시험이 준비 중인 학생이 2명이 있어요. 그 2명 다 잘 준비가 되어서 원래 2단계 이제 저희는 잘 볼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아직은 뭐 너무 무리스러우니까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해보니까 또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 애 잘하니까 한번 시켜볼까 하고 보냈는데 애가 푹 빠져서 그렇죠. 뭐 난 딴 학원 다 끊어도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1월에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시니까요.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안내 하나만 드리고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반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본관에서 테스트가 가능하고요. 테스트는 따로 연락 주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런데 평일은 2시 30분에서 7시까지 테스트 보러 왔어요 라고 본관에 도착을 해야 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본관에 2시 반부터 5시까지, 7시까지 와주시면 되고요. 토요일은 11시부터 3시 30분, 그리고 일요일은 12시 40분부터 3시 30분. 제가 이걸 미리 좀 메모를 했어야 됐는데 메모를 못 했거든요. 근데 오늘 오신 분들 방명록 있으니까 제가 테스트 시간은 오늘 설명이 끝나고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